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의 힘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팀 마샬이 저술한 책이고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 경제문제, 영유권 분쟁, 빈부격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제정세에는 개개의 지도자들의 성향과 이념, 기술 말고도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힌두쿠시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낸 물리적 장애물들, 또 우기에서 비롯된 난관들, 천연자원이나 식량 자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은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이념은 스쳐 지나가도 지리적 요소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는다. 라고 어떤 그 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처음은 먼저 중국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를 보시면은 일단은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넓은 땅을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에 약 한 4분의 1 정도가 해양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껏 변변한 해군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광활한 땅덩어리와 긴 국경선 그리고 짧은 바닷길 덕분에 굳이 해양 세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게다가 중국은 이념적으로도 거의 팽창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국의 상인들은 긴 여행을 항해하면서 교역을 했지만 중국 해군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영토 확장을 꾀하지는 않았다. 결국 중국은 광활한 땅과 14억에 육박하는 막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어디까지나 육상 병력의 나라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리의 보호만큼은 확실하게 받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고요. 현대 중국의 국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방어와 교역을 가능케 하는 지리의 보호를 든든하게 받는 강대국의 형태가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면은 이제 몽골과의 국경선이 보이고요. 이 국경선 안쪽은 이제 고비 사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간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오게 되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극동 산악지대로서 이건 역시 인구가 희박한 거대한 황무지다. 북쪽과 러시아 북동쪽이 그렇게 막혀 있고, 근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서는 티베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티베트에 목숨을 거는가? 여기서 이제 중국에게 티베트가 왜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중국에게는 훌륭한 천연의 만리장성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 두 나라는 히말라야를 가운데 두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나라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일종의 그 지정학적 공포가 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고 인도가 나설 것이다. 인도가 티베트 고원의 통제권을 얻으면 중국의 심장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곧 중국의 주요 강인 황허, 양쯔, 그리고 메콩강의 수원이 있는 티베트의 통제권을 얻는 거나 다름없다. 티베트를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버금가는 물을 사용하면서 인구는 5배나 많은 중국으로서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으로 해서 중국이 바다 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땅을 평정하느라 혼돈의 4,000년을 써버린 중국은 이제는 대양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해군이 영해를 순시하고 대양 해군이 대양을 순시한다. 중국은 점점 더 많은 선박들을 자국의 연안뿐 아니라 태평양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제 그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는 베이징 당국이 제1열도선이라고 칭하는 다도해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박들이 태평양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면 처음에 이제 일단 일본이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요. 일본과 그 대남 북동쪽에 있는 중국명의 다오 위다오 열도, 일본명의 쌍각구 열도를 주고 일본과 중국이 분열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선박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또 오키나와가 포함된 류큐 열도를 통과해야 한다. 근데 이 지역에는 또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섬 끝안에 일본의 다수 이동 미사일을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을 향하든 인도양을 향하든 남중국해를 나서는 순간부터 여전히 난관에 직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가스와 원유를 수송하는 이 물길이 없다면 중국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대양 강국이 되고자 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의 심해 항구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 나라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향후 중국 해군이 이곳을 방문하거나 주둔하게 될 경우는 물론 통상 라인을 중국 본토와 연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곳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리적으로 중국은 생존에 불가결한 가스와 원유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양 쪽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본, 대만, 또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와 불화가 일어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인 축복과 전략적인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돼서 살고 싶은 나라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해보자.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먼저 소개해주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시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에게 패권에 도전할 만한 지역은 단 3곳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패권이 도전을 받을 만한 지역은 단 3곳뿐이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었다. 이들 모두가 점점 강력해지겠지만 그중 2곳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그 2곳이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고요. 결국 이제 중국을 가장 커다란 경쟁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다. 떠오르는 중국말이다. 일본, 태국,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일찌감치 문을 열고 있다.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거대한 이웃,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 불안해하면서 워싱턴과 관계 맺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나라들 또한 제각기 이런저런 문제로 엮여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의 패권 아래 차례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한 그 문제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외 전략 전문가들 중 다수는 21세기 역사는 아시아와 태평양이 주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 특히 인도까지 포함하면 2050년경에는 이 지역이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국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한 예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해병대 기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적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구하러 미군이 온다는 점을 우방국들이 확신하도록 제한적인 군사행동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이 일본의 구축함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다고 치자 이는 향후 더 큰 군사행동으로 발전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 해군도 중국 해군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거나 혹은 직접 조준사격을 하는 것으로 만일의 경우 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국에 향해 발표하는 경우 한국이 맞대응을 하겠지만은 미군 역시 군대의 경계태세를 높이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북한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한 다음 직접 발사할 것이다. 이는 선전포고 없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워싱턴에 서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대로 나간다. 따라서 양측은 도전을 받았을 때 서로 응대해야 된다. 도전이 닥쳤을 때 미국이 회피하면 동맹국의 신뢰는 떨어지고 경쟁국들의 공포심도 점점 누그러져서 마침내 미국의 동맹 가운데서 진영을 갈아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굴착과 광범위한 지하 시추 작업 덕분에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서 2020년 무렵에는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실의 핵심은 걸프 지역으로부터 원유와 가스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근 30년 동안 미국이 쇠락이 임박했다든가 진행 중이라는 예측이 유행해왔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도 이 예측은 빗나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이 나라는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룰 참이다. 여전히 탁월한 경제대국으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국방력 증강과 발전에 투입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인구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고령화되지 않았다. 지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민을 갈 경우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미국을 꼽았다. 또한 세계 최고의 대학 20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17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센의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은 바보들과 주정뱅이들 그리고 미국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 다음 이제 러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에게 복수 일격을 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의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땅이 넓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북극 쓰지 못하는 바다에 있고 이제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넓다, 가장 넓다, 아니 넓다 못해 광활하다. 표준 시간대 또한 무려 11개나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라는 개념이 성립된 시기는 이제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우크라이나인 드네프르강 연안의 도시들과 키예프 공국으로 알려진 동슬라브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 형태가 그 기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에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부동항의 부재. 이 부분을 이제 러시아의 지리적인 아킬레스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양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항의 부재는 늘 러시아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다. 북유럽 평원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러시아는 지리적 약점을 지녔지만은 그나마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더 약한 나라로의 추락만은 모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가 수도 키예프를 계속 지배하는 한 러시아는 자국의 완충지대가 손상되거나 북유럽 평원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항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의 임대차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신중한 중립국의 행보만 보인다면 우크라이나를 용인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 책이 출간된 2016년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림반도는 또다시 러시아의 실질적인 영토가 되었다.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권리를 존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이 러시아에게 준 지리적 패를 다루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결코 선택의 문제로 볼 수만 없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곳이 있어야 러시아는 유일한 부동항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나 미국의 메릴랜드에 버금가는 영토를 잃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러 달려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나 그 이웃 국가들은 이른바 지리적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스크바가 가까울 것이요 워싱턴 DC는 한참 멀다는 것이다. 러시아에게 이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들은 크림반도를 잃었을 때 대처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가스와 석유의 관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핵무기는 제쳐두고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은 육군이나 공군이 아니라 바로 가스와 석유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유럽 내 가스와 원유 수요의 평균 25%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가스 수요의 100%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 불가리아, 리투아니아는 80%,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60%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도 대략 5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스에 의해서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를 원하면서도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주눅들고 싶어 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사정을 잘 아는 미국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 셰일가스 생산붐은 미국의 에너지 작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잉여분을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 중 하나인 유럽에 팔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스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선적한 뒤에 대서양을 건너게 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받아서 가스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유럽 연안에 터미널과 부도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려는 유럽 국가들의 야심을 모를 바 없는 모스크바는 그 대안으로 중국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구매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소통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30년간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중국과 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의 리더십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군사적 차원의 협력까지도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자국 내에서 많은 도전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심각한 것이 인구 문제라고 합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은 65세 이하로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크림반도를 제외한 러시아 인구는 현재 1억 4,400만 명 정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국, 중국, 또 러시아의 상황을 지리적 상황을 한번 대충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그로 인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어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 구독 부탁드립니다.